비엔나의 겨울은 유난히도 길고 시렸습니다. 1755년의 늦가을, 호프부르크 왕궁의 두꺼운 석조벽 사이로 스며드는 한기는 화려한 촛불마저도 파르르 떨게 만들었습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15번째 아이 마리아 안토니아는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대리석 복도를 타고 길게 울려 퍼질 때 그것은 단순한 생명의 탄생이 아니라 유럽 역사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하는 신호였습니다. 어린 안토니아의 눈에 비친 비엔나는 질서와 엄격함, 그리고 어머니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공간이었습니다.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는 자애로운 어머니이기 이전에 제국의 통치자였으며 그녀의 아이들은 제국이라는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과 같았습니다. 안토니아의 유년 시절은 은은한 침엽수 향과 오래된 서고의 먼지 냄새, 그리고 매일 아침 차가운 세면대에서 들려오는 물방울 소리로 기억됩니다. 그녀는 자유롭고 구김살 없는 아이였습니다. 쇤불은 궁전의 광활한 정원을 뛰어다니며 이름 모를 들꽃들을 걷고 엄격한 가정교사의 눈을 피해 비밀스러운 통로를 달릴 때 그녀의 뺨은 늘 발그레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뒤에는 늘 차가운 정략의 공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7년 전쟁의 참혹한 잔상이 유럽을 휩쓸고 간 뒤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라는 두 거대 가문은 천년의 적대감을 씻어내기 위해 가장 극단적인 결합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혈연의 끈으로 대륙의 평화를 묶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소녀는 자신의 운명이 파리의 베르사유라는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배우는 춤 동작 하나, 프랑스어 단어 하나하나에는 어머니의 서늘한 명령과 제국의 안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의 머리 모양을 교정하고 구부정한 어깨를 펴게 하며 그녀를 완벽한 프랑스의 왕세자비로 개조해 나갔습니다. 안토니아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볼 때 그곳에는 더 이상 비엔나의 자유로운 소녀가 아닌 화려한 드레스 속에 갇힌 정략의 도구가 서 있었습니다. 거울 너머로 비치는 어머니의 눈빛은 따뜻한 격려가 아니라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였습니다. 비엔나를 떠나기 전 마지막 밤 안토니아는 자신의 정든 침대 머리맡에서 창밖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호프부르크의 지붕 위로 내려앉은 달빛은 차갑고도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목마와 인형들, 그리고 소박했던 일상의 파편들이 이제 영영 손에 닿지 않는 과거로 밀려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짐을 싸는 하인들의 분주한 발소리와 가죽 가방이 닫히는 둔탁한 소리는 마치 그녀의 유년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장례식의 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딸의 손을 잡고 프랑스인들에게 내가 오스트리아의 천사임을 증명하라고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축복보다는 무거운 쇠사슬처럼 소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1770년 4월 수십 대의 마차가 성문을 나설 때 비엔나의 시민들은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눈물을 흘리며 작별을 고했습니다. 마차 바퀴가 거친 돌길을 구르며 내는 규칙적인 소음 속에서 안토니아는 차마 뒤를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오스트리아의 풍경은 눈물에 젖어 흐릿하게 번져갔고 그녀가 내쉬는 짧은 한숨은 마차 안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하얀 연기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건네준 작은 기도문과 정든 궁전의 흙 한 줌이 들려 있었습니다. 소녀의 심장 박동은 말발굽 소리와 섞여 빠르게 요동쳤고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는 안개처럼 그녀의 발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고향의 흙먼지를 뒤로 한 채 대륙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의 끝에서 소녀는 이제 자신의 모든 흔적을 지워야 하는 거대한 강철의 국경, 프랑스의 문턱 앞에 서게 됩니다. 라인의 은빛 경계선 라인강의 중앙, 오스트리아와 프랑스의 접경지대에 위치한 작은 섬은 고요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강물은 말없이 흐르며 두 제국의 운명이 교차하는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토니아, 아니, 이제는 마리 앙투아네트라 불릴 소녀는 이곳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기묘하고도 잔인한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인도 의식이라 불리는 이 절차는 그녀가 가진 오스트리아인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을 물리적으로 박탈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섬의 한가운데 세워진 임시 목조 건물은 안팎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쪽은 그녀의 과거였고 다른 한쪽은 그녀가 감내해야 할 낯선 미래였습니다. 의식의 방에 들어선 마리 앙투아네트의 귀에는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자신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습니다. 프랑스 측 예법관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명령에 따라 그녀는 비엔나에서 입고 온 가장 부드러운 실크 속옷부터 어머니가 직접 골라준 화려한 외투, 심지어 신발 한 짝과 머리핀 하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벗어 던져야 했습니다. 알몸이 된 소녀의 피부 위로 라인강의 축축한 습기가 소름처럼 돋아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탈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오스트리아의 냄새를 지우고 합스부르크의 흔적을 씻어내어 오직 프랑스의 소유물로 다시 태어나게 하려는 제의적 강제였습니다. 새롭게 입혀진 프랑스제 드레스는 낯설고 무거웠습니다. 빳빳하게 풀이 죽은 레이스는 목줄기 모양을 따라 까슬까슬하게 살을 찔러왔고 코르셋은 그녀의 숨통을 조이며 자유로운 호흡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의 향수가 그녀의 온몸에 뿌려졌을 때 그녀는 비로소 자신이 고립된 섬에 홀로 남겨졌음을 깨달았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함께 온 시녀들은 눈물을 흘리며 강 건너편으로 돌아갔고 이제 그녀의 곁에는 자신을 차갑게 관찰하는 프랑스 귀족들만이 남았습니다. 그녀가 섬의 반대편 문을 열고 프랑스 땅을 밟았을 때 땅바닥에서 올라오는 흙내음조차 비엔나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프랑스의 화려한 행렬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금방이라도 부서질 듯 화려한 금도금 마차와 수천 명의 호위병, 그리고 구경하기 위해 모여든 구름 같은 인파가 그녀를 에워쌌습니다. 사람들은 왕세자비 만세를 외쳤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의 귀에는 그 환호성이 마치 거대한 파도처럼 자신을 집어삼키려는 위협으로 들렸습니다. 마차의 흔들림 속에서 그녀는 창문을 가린 커튼 사이로 낯선 숲과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프랑스의 하늘은 비엔나보다 낮고 회색빛이었으며 공기 중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제 막 거대한 연극의 주인공으로 무대에 올려졌음을, 그리고 그 연극에는 대본도 연습도 없음을 절감했습니다. 마침내 콩피에뉴 숲의 입구에서 그녀는 자신의 남편이 될 루이 오기스트를 처음 대면했습니다. 숲의 나무들은 짙은 녹음으로 우거져 있었고 이슬 맺힌 풀냄새가 사방에 진동했습니다. 말에서 내린 왕세자 루이는 수줍음이 많고 덩치가 큰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두 사람 사이에는 차가운 침묵과 어색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뒤편에서 지켜보던 루이 15세의 날카로운 시선은 마치 먹잇감을 감정하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우아하게 무릎을 굽혀 인사를 올렸지만 그녀의 드레스 밑단은 떨림을 숨기지 못하고 바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인파를 지나 도착한 베르사유, 그 금빛 찬란한 성벽 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축복이 아닌 숨막히는 예법과 보이지 않는 적들의 속삭임이었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은 거대했습니다. 눈을 돌리는 곳마다 금박이 입혀진 조각과 거울이 번쩍였고 천장에는 신들의 전쟁과 사랑을 그린 벽화가 압도적인 무게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이곳은 궁전이라기보다는 거대한 미로이자 단 한순간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 엄격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수십 명의 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밤에 잠들기까지 그녀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세수를 하는 물을 받치는 순서, 셔츠를 입혀주는 이의 자기, 심지어 화장을 지우는 과정까지도
수백 년 된 복잡한 예법이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녀가 복도를 걸을 때면 수많은 귀족이 벽에 붙어서서 속삭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자가 왔군. 그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대리석 벽에 반사되어 그녀의 귓가에 송곳처럼 박혔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들의 눈에서 경멸과 호기심 그리고 질투가 뒤섞인 기묘한 열기를 읽었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에게 그녀는 제국의 일원이 아니라 정략적으로 수입된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웃음을 터뜨리면 경박하다 비난했고 침묵하면 오만하다 흉을 보았습니다. 궁전의 공기는 향수 냄새와 화장 가루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썩은 물처럼 고인 음모의 악취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남편인 루이 오기스트와의 거리감이었습니다. 루이는 사냥과 자물쇠 만들기에만 몰두했고 밤이 되면 아내의 침소에서 멀리 떨어진 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부부로서의 의무가 이행되지 않는다는 소문은 순식간에 베르사유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왕세자비가 매력이 없어서일까? 아니면 왕세자가 무능해서일까? 이런 저속한 추측은 살롱의 안주거리가 되었고 비엔나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 테레지아로부터는 매달 후계자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존재 가치가 없다는 독촉장이 날아왔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밤마다 넓고 차가운 침대 위에서 천장의 그림을 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고독을 달래기 위해 화려한 것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르사유의 엄격한 예법에 숨이 막힐 때마다 그녀는 더 높게 머리를 올리고 더 화려한 깃털을 꽂았으며 세상에서 가장 비싼 레이스를 주문했습니다. 로즈 베르탱이 가져온 화려한 의상들은 그녀에게 일종의 갑옷과 같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무시한다면 나는 너희가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만큼 화려해지겠다는 반항심의 발로였습니다. 그녀가 무도회장에 나타날 때마다 드레스가 스치는 소리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바닥을 긁는 듯했고 그녀의 머리 위에 꽂힌 다이아몬드는 촛불 아래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빛을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화려함이 더해질수록 그녀의 내면은 황폐해져 갔습니다. 궁전의 연못가에 앉아 물끄러미 수면을 바라볼 때 그녀는 거울 같은 물속에서 비엔나의 어린 소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짙은 화장과 거대한 가발에 가려진 낯선 여인의 형상만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정원은 기하학적으로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인공적인 완벽함은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오히려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이 모든 금빛 장식들이 사실은 자신을 가두기 위한 창살임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숨막히는 예법과 타인들의 시선을 피해 그녀는 이제 자신만의 작은 파라다이스를 꿈꾸기 시작합니다. 궁전의 가장 구석진 곳, 작은 별궁의 문을 열면서 말입니다. 베르사유의 끝없는 연회와 가식적인 미소에 지친 여왕에게 루이 16세가 건넨 것은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궁전의 북쪽 숲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별궁 뿌띠 트리아농으로 향하는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곳에서 비로소 여왕이라는 무거운 왕관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자신만의 작은 낙원을 건설했습니다. 인공적인 대칭미로 가득했던 베르사유의 정원과는 달리 뿌띠 트리아농의 정원은 구불구불한 산책로와 자연스럽게 피어난 들꽃 그리고 이끼 낀 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흙을 만지고 장미의 가시를 직접 다듬으며 비엔나의 어린 시절 느꼈던 자유의 냄새를 다시 맡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비단 드레스와 높이 솟은 가발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이 비칠 듯 얇고 가벼운 흰색면 드레스인 슈미즈 아라렌을 입고 밀짚 모자를 쓴 채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갈구했던 그 소박함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귀족들은 여왕이 자신들을 멀리하고 천박한 옷차림으로 농부 흉내를 낸다며 조롱했고 성문 밖의 백성들은
여왕이 입은 그 얇은 면사포한 조각조차 자신들의 몇 달치 식량보다 비싸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그녀가 뿌띠 트리아농에 세운 작은 극장에서 직접 연극 주인공으로 무대에 섰을 때 무대 조명이 그녀의 얼굴을 밝게 비추었지만 그 조명 밖 어둠 속에서는 혁명의 불씨가 소리 없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왕비의 마을 아모에는 젖소의 울음소리와 물레방아 도는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직접 우유를 짜고 신선한 달걀을 바구니에 담으며 잠시나마 현실의 고통을 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박한 농촌 풍경조차 실은 거대한 자본이 투입된 세트장에 불과했습니다. 여왕이 누리는 그 짧은 평화는 굶주린 파리의 시민들에게는 용납될 수 없는 사치였습니다. 그녀가 흙 묻은 손을 씻으며 미소 지을 때 파리의 지하살롱에서는 그녀를 적자 부인이라 부르며 제국의 재정을 파탄낸 원흉으로 지목하는 전단지가 은밀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낙원에서 보낸 꿈결 같은 시간은 영원할 것만 같았지만 어둠 속에서 조작된 탐욕의 음모는 이제 여왕의 명예를 단숨에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이 되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작된 진실. 1785년 파리의 공기는 습하고 무거웠습니다. 귀금속 상인 베머와 바상주는 수년간 공들여 제작한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들고 여왕을 찾아왔습니다. 수백 개의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박힌 그 목걸이는 눈부시게 빛났지만 마리 앙투아네트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프랑스에는 이제 목걸이보다 군함이 더 필요합니다.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으나 이미 세상은 그녀를 탐욕스러운 여인으로 규정짓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잔 드 발루아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음모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여왕의 환심을 사고 싶어 했던 로앙 추기경을 속여 여왕이 비밀리에 목걸이를 사고 싶어 한다는 가짜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두운 밤 베르사유 정원의 구석진 덤불 속에서 여왕을 닮은 대형 여인이 추기경을 만났을 때 추기경은 그것이 진짜 여왕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사기꾼들의 손으로 넘어간 목걸이는 낱개로 분해되어 암시장에 팔려나갔고 대금 결제일이 다가오자 진실의 뚜껑이 열렸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 사건의 결백한 피해자였지만 대중은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로앙 추기경이 무죄로 풀려나자 사람들은 환호하며 여왕을 비난했습니다. 여왕이 추기경을 유혹해 목걸이를 가로챘다는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훨씬 더 매혹적이었고 사람들의 가슴속에 증오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이 사건은 마리 앙투아네트의 도덕적 권위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밤을 지새웠지만 그녀가 내뿜는 결백의 외침은 파리의 소음을 뚫지 못했습니다. 다이아몬드의 화려한 광채는 이제 그녀의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었고 한때 그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던 시인들은 이제 그녀를 조롱하는 비열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하는 추악한 여왕의 모습만을 보려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왕실의 품격은 진흙탕에 처박혔고 루이 16세의 무력한 대응은 그 진흙을 닦아내기에 역부족이었습니다. 개인의 명예가 무너진 자리에는 이제 국가라는 거대한 괴물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흉작과 기근으로 얼룩진 프랑스의 들판에서 굶주린 이들의 분노는 이제 베르사유의 성벽을 넘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여왕이기 이전에 그녀는 어머니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아이들은 그녀에게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첫째 딸 마리 테레즈 샤를로트를 품에 안았을 때 그녀는 비로소 베르사유의 차가운 대리석 위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이어 태어난 왕세자 루이 조제프는 제국의 희망이었고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뿌띠 트리아농의 정원에서 직접 동화책을 읽어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어머니로서의 행복조차 온전히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장남 루이 조제프는 병약했고
제국의 정세가 악화될수록 아이의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1789년 전국 신분회회가 열려 귀족과 평민이 격렬하게 대립하던 그 긴박한 순간에도 마리 앙투아네트의 시선은 오직 죽어가는 아들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아이가 마지막 숨을 내뱉었을 때 여왕의 통곡은 궁전의 복도를 메웠지만 성벽 밖의 사람들은 왕세자의 죽음을 애도하기는커녕 왕실의 저주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슬픔에 잠길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민중은 빵을 요구하며 파리의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흉작으로 말라비틀어진 미리삭처럼 사람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여왕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검은 상복 속에 감춘 채 남편 루이 16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루이는 결단력이 부족했고 몰려오는 변화의 파도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여제의 딸답게 강인한 면모를 보이며 왕실의 권위를 지키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강인함은 민중에게 거만한 독재자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녀가 창밖으로 보이는 굶주린 군중을 바라보며 느꼈던 것은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과 이해할 수 없는 괴리감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를 이토록 미워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역사의 시계추는 파멸을 향해 가속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1789년 7월 14일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졌다는 비보가 베르사유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폭동의 소식이 아니라 천년을 이어온 왕조의 종말을 알리는 서곡이었습니다. 베르사유의 아침은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파리에서 달려온 전령의 말발굽 소리가 그 정적을 거칠게 깨뜨렸습니다. 폐하 바스티유가 함락되었습니다. 루이 16세가 그것이 반란인가? 라고 물었을 때 공작은 아니오, 폐하. 이것은 혁명입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화약 연기와 피 냄새가 바람을 타고 베르사유의 정원까지 밀려오는 듯 했습니다. 평민들의 손에 들린 창 끝에는 귀족들의 머리가 걸려 있었고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왕에 대한 경외심 따위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왕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직감하고 측근들에게 피신을 권유했습니다. 그녀가 아끼던 폴리냐크 부인을 비롯한 많은 귀족이 밤을 틈타 국경을 넘었습니다. 텅 빈 궁전의 복도를 걸으며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이 사랑했던 이들이 하나둘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촛불은 하나둘 꺼져갔고 거울에 방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파리를 떠나 안전한 외곽의 요새로 이동하자고 설득했지만 루이는 백성들을 믿는다며 거부했습니다. 그 우유부단함은 왕실을 서서히 늪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거리에는 여왕에 대한 입에 담지 못할 음담패설과 악의적인 비방이 가득한 팜플렛이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왕비가 아니라 프랑스의 피를 빨아먹는 뱀파이어이자 음란한 마녀로 묘사되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궁전의 커튼 뒤에 숨어 성난 민중의 함성을 들었습니다. 빵을 달라. 오스트리아 여자를 죽여라. 그들의 외침은 증오를 넘어선 광기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입은 비단옷이 살을 파고드는 가시처럼 느껴졌고 화려한 식탁 위의 음식은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공포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죽음의 그림자는 베르사유의 화려한 금색 창살 사이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10월에 어느 비 내리는 날 파리의 여인들이 식칼과 창을 들고 베르사유를 향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 왕실을 파리의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 것이었습니다. 1789년 10월 5일 하늘은 구멍이 난 듯 차가운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굶주림에 눈이 뒤집힌 수천 명의 파리 여인들이 빵을 외치며 베르사유로 몰려왔습니다. 진흙탕을 헤치며 걸어온 그들의 몰골은 마치 지옥에서 온 복수의 여신들과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군중은 궁전의 담장을 넘었고 여왕의 침실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근위병들이 처참하게 살해당하는 소리가 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맨발로 비밀 통로를 달려 왕의 방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고 뒤에서 들려오는 문 부서지는 소리는 그녀의 영혼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여왕은 발코니로 나가라는 군중의 요구에 직면했습니다. 총구를 겨눈 수만 명의 군중 앞에 선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 앙투아네트는 어린 자녀들을 떼어놓고 홀로 발코니에 섰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군중을 응시했습니다. 그 순간 살기등등하던 군중 사이에서 기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잃지 않는 그녀의 위엄에 압도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왕비 만세를 외치기도 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습니다. 군중은 왕실 가족이 파리의 튠르리 궁전으로 옮겨갈 것을 강요했습니다. 행렬은 비참했습니다. 살해된 근위병들의 머리를 장대에 꽂아 앞세운 군중은 왕실의 마차를 에워싸고 우리가 빵집 주인과 주인댁 그리고 견삽생을 데려왔다 며 조롱했습니다. 베르사유를 떠나 파리로 향하는 길은 그녀에게 있어서 자신의 장례 행렬과도 같았습니다. 뒤를 돌아본 창밖으로 멀어지는 베르사유의 황금빛 지붕은 이제 두 번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꿈속의 궁전이 되었습니다. 마차 안의 공기는 습기와 땀 냄새, 그리고 패배의 비릿한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았지만 정작 자신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파리의 튠르리 궁전은 화려한 감옥이었습니다. 사방이 감시당하는 숨막히는 나날 속에서 여왕은 마지막 도박을 준비합니다. 그것은 목숨을 건 탈출, 바레누로의 도주였습니다. 튠르리 궁전에서의 생활은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밤마다 변장한 채 스웨덴 귀족 페르센 백작을 만나 탈출 계획을 세웠습니다. 1791년 6월 20일 밤 왕실 가족은 하인으로 변장하고 어둠을 틈타 궁전을 빠져나갔습니다. 낡은 마차에 몸을 싣고 파리를 벗어났을 때 그녀는 비로소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의 공기를 들이켰습니다. 마차 바퀴가 밤길을 구르는 소리는 희망의 고동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국경 너머에는 그녀의 오빠가 보낸 오스트리아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 지옥 같은 혁명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했습니다. 루이 16세의 고집으로 속도가 느린 대형 마차를 선택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바렌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 역참지장 드루에가 지폐 속의 왕의 얼굴을 알아보고 말았습니다. 멈추시오. 당신들은 왕실 가족이 아니오? 그 외침 하나에 자유를 향한 꿈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소리가 울려 퍼지고 무장한 시민들이 마차를 에워쌌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마을 식료품점 2층 방에 갇혀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녀는 절망 속에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밤 그녀의 금발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다시 파리로 끌려가는 길은 모욕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차 안에는 혁명 정부의 위원들이 동승했고 창밖으로는 시민들이 침을 뱉고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꼿꼿이 앉아 허공을 응시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이미 모든 희망이 사그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이 프랑스의 왕비가 아니라 처형대로 향하는 죄인일 뿐임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군중은 침묵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왕에게 환호하는 자는 매를 맞을 것이요 왕을 모욕하는 자는 교수형에 처할 것이다. 그 서늘한 경고문은 왕정의 완전한 몰락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탈출 실패는 왕실에 대한 마지막 신뢰마저 앗아갔습니다. 이제 혁명의 불길은 더욱 거세졌고 마침내 성난 군중은 왕궁을 습격하여 왕관을 짓밟고 피해 심판을 준비합니다. 1792년 8월 10일 튠르리 궁전의 붉은 카펫은
근위병들의 선열로 얼룩졌습니다. 분노한 민중은 궁전의 모든 문을 부수고 들어왔고 왕실 가족은 입법의회에 좁고 어두운 기자석으로 몸을 숨겨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는 자신의 가문이 쌓아 올린 천년의 권위가 단 몇 장의 종이 조각과 고함 소리에 의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왕권은 정지되었고 그들은 이제 국왕과 왕비가 아닌 루이 카페와 그의 아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송된 곳은 중세시대의 유령이 떠도는 듯한 음산한 탕풀탑이었습니다. 탕풀탑의 벽은 두꺼웠고 창문은 쇠창살로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오래된 곰팡이 냄새와 축축한 습기로 가득했습니다. 베르사유의 드레스룸 대신 주어진 것은 낡은 나무 침대와 삐걱거리는 의자뿐이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곳에서 아이들의 옷을 직접 수선하고 남편의 머리를 빗겨주며 평범한 여인으로서의 삶을 강요받았습니다. 간수들은 그녀의 면전에서 담배 연기를 내뿜고 저속한 노래를 불렀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그 모든 모욕을 견뎌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자존심은 적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탑 너머 파리의 거리에서는 혁명가요가 울려 퍼졌고 때때로 창밖으로 살해당한 친구들의 머리가 장대에 꽂혀 지나가는 끔찍한 광경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의 눈을 가리며 떨리는 몸을 감추었습니다. 화려한 연회의 소음 대신 들려오는 것은 간수들의 거친 발소리와 열쇠 꾸러미가 부딪히는 금속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차가운 감옥 속에서 자신이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모래알처럼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가족의 안전뿐이었으나 그마저도 운명은 차갑게 외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감옥의 긴 밤은 단 한 번도 평화로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국의 기둥이었던 남편 루이 16세가 단두대로 향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세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심연으로 떨어졌습니다. 1793년 1월 20일 밤 탕풀탑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음 날이면 단두대로 향해야 하는 루이 16세와 그의 가족에게 마지막 작별의 시간이 허락되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남편의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루이는 평소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아이들에게 복수를 하지 말 것을 당부했고 아내에게는 강해져야 한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간수들의 감시 아래 짧게 끝났고 루이가 문 너머로 사라질 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그것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체온임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파리 시내에 울려 퍼지는 북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감옥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지만 들려오는 것은 군중의 함성과 단두대의 칼날이 떨어지는 둔탁한 굉음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을 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깊은 침묵 속으로 침잠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왕비도 아내도 아닌 미망인 카페라 불리는 처량한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었고 눈가는 깊은 슬픔의 주름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가시기도 전에 혁명정부는 그녀에게서 마지막 남은 보물인 아들 루이 샤르를 강제로 빼앗아갔습니다. 아이를 보내지 않으려 침대 다리를 붙잡고 2시간을 버텼지만 서슬퍼런 칼날 앞에 그녀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끌려가며 지르는 비명소리는 감옥 복도에 길게 메아리쳤고 그녀는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자식조차 지키지 못한 어머니의 절망은 그녀의 생명력을 급격히 갉아먹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죽음이 자신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고독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파리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감옥 단두대의 대기실이라 불리는 콩시에르 주리로 이송되며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콩시에르 주리 감옥은 센 강변의 습기가
그대로 스며드는 지하의 무덤과 같았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에게 배정된 방은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좁은 칸막이 방이었고 2명의 헌병이 밤낮으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하열과 영양실조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힘들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한때 보석을 수놓았던 손가락은 이제 거친 무명옷을 기우는 데 쓰였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마지막 남은 품위를 지키기 위해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그녀를 감시하던 간수들조차 죽어가는 여왕의 초연한 모습에 묘한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보잘것없는 식사를 묵묵히 먹었고 때때로 창살 너머로 보이는 작은 하늘 조각을 보며 비엔나의 푸른 초원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혁명정부는 그녀에게 평화로운 죽음을 허락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역사의 제물로 바치기 위해 온갖 추악한 죄목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성적으로 타락시켰다는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기소장은 그녀의 영혼에 마지막 비수를 꽂았습니다. 1793년 10월 재판 날짜가 잡혔을 때 그녀는 이미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울도 없는 방에서 마지막 남은 흰색 드레스를 챙겨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세상을 향해 보일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녀가 콩시에르 주리의 어두운 복도를 지나 법정으로 향할 때 그녀의 발걸음에서는 더 이상 비단 구두의 경쾌한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고독한 인간의 무거운 발소리만이 고요한 감옥벽을 울릴 뿐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눈동자가 증오로 빛나는 법정 안에서 그녀는 이제 한 시대의 종말을 고하는 마지막 변론을 시작하려 합니다. 재판정은 광기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검사 푸키의 탱빌은 그녀를 프랑스의 흡혈귀, 오스트리아의 마녀라고 부르며 온갖 비열한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는 피고인석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움푹 들어갔지만 그 속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예리했습니다. 그녀는 정략 결혼의 피해자였고 문화적 오해의 희생양이었음을 항변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 재판은 진실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이미 결정된 사형을 정당화하기 위한 연극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들과 관련된 추악한 성적 모독이 제기되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모든 어머니에게 호소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자연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에 답하기를 거부합니다. 법정에 모여있던 여인들 사이에서 순간적인 동요가 일어났습니다. 비록 그녀를 증오했지만 어머니로서 느낄 수 있는 그 처절한 고통에는 공감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혁명의 칼날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그녀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사형 판결을 들은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히려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와 올케인 엘리자베스 공주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제 죄를 씻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오빠 루이 16세를 만나러 갑니다. 그녀의 필체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비난했던 프랑스 국민들을 용서했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었습니다. 편지지에 떨어진 몇 방울의 눈물 자국은 그녀가 남긴 마지막 인간적인 흔적이었습니다. 10월 16일에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이제 화려했던 베르사유의 장미는 마지막 꽃잎을 떨구기 위해 혁명의 광장으로 향하는 마차에 몸을 싣습니다. 파리의 아침 공기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사형 집행인 상송이 그녀의 방으로 들어왔을 때 마리 앙투아네트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상송은 그녀의 손을 뒤로 묶고 정성스럽게 관리해왔던 그녀의 백발을 거칠게 잘라냈습니다.
머리카락 조각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그녀의 과거도 하나씩 잘려나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탔던 지붕 있는 마차가 아닌 죄수들이 타는 뚜껑 없는 집마차에 태워졌습니다. 군중의 조롱을 온몸으로 받게 하려는 혁명 정부의 마지막 배려였습니다. 마차가 혁명 광장으로 향하는 동안 길가에 늘어선 수만 명의 시민은 욕설을 내뱉고 침을 뱉었습니다. 오스트리아 여자를 죽여라. 창녀를 처단하라. 그 광기 어린 함성 속에서도 그녀는 꼿꼿이 앉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파리의 풍경은 23년 전 그녀가 화려한 왕세자비로 처음 입성했을 때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위험 있는 태도는 오히려 군중을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이 세상의 고통을 초월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침내 단두대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실수로 집행인 상송의 발을 밟았습니다. 실례했습니다, 선생님.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잃지 않은 그 사소한 예의는 그녀가 평생을 지켜온 왕실의 교육과 품격의 결정체였습니다. 칼날이 높이 치켜 올라갔고 차가운 금속음과 함께 그녀의 생은 마감되었습니다. 집행인이 그녀의 머리를 들어보였을 때 광장에는 일순간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입니다. 여왕은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수많은 오해와 진실 그리고 그녀의 죽음이 잉태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는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마리 앙투아네트의 죽음 이후 그녀는 오랫동안 사치와 방종의 상징으로 기억되었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고 하라는 거짓된 소문은 그녀를 민중의 고통을 모르는 무지한 독재자로 각인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역사의 먼지가 걷히면서 우리는 그 화려한 드레스 속에 갇혀있던 한 인간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는 거대한 제국의 정략적 희생양이었고 변화하는 시대의 파도를 이해하지 못한 채 구시대의 가치를 지키려 했던 비극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프랑스는 공포 정치와 나폴레옹의 등장을 거치며 거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베르사유에 남긴 예술적 유산과 뿌띠 트리아농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여전히 살아남아 후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잔혹한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서 가장 화려하게 피었다가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꽃이었지만 그 향기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녀를 단순히 비난하거나 찬양하기보다 광기 어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묵묵히 받아들였던 한 여성의 고독한 투쟁으로 기억합니다. 이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깊은 밤 파리의 콩시에르주리 근처를 지날 때면 여전히 바람결에 섞인 그녀의 가느다란 숨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녀가 꿈꿨던 평화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단두대 위에서 바라본 마지막 하늘은 과연 어떤 색이었을까요? 역사는 답해주지 않지만 우리가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녀는 차가운 대리석 벽을 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역사의 장미는 졌지만 그 가시가 남긴 아픈 상처는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과 시대의 정의를 다시금 생각하게 만드는 영원한 흔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 앙투아네트가 남긴 역사의 숨결은 우리가 잠든 밤에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길을 가로지르며 역사를 다시 쓰도록 속삭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밤에 깊은 통찰과 여운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인물 외에 또 다른 역사의 거인을 이런 서사적 방식으로 만나보고 싶으신가요? 원하시는 인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